해외여행은 어떻습니까? 해외여행은 뭐 더할 나위 없죠. 리스폰서블 투어리즘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5,000개가 넘는 관광 상품이 있고요. 150개가 넘는 나라랑 연결이 돼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들어가면 저는 패밀리 트립을 갑니다. 가족이 갑니다. 저는 요가를 하고 싶고 우리 어머니 누가 돌봐줬으면 좋겠고 우린 친환경 숙소였으면 좋겠고 뭐 수영장이 있었으면 좋겠고 이거를 다 자기가 이제 요청을 하는 걸 넣으면 요구사항을 입력하면 그걸 이제 거기에 맞는 것들을 이렇게 추천해 주기도 하고 맞춤형으로 나와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기후위기 시대에 탄소 중립하는 호텔을 추천해 주기도 하고 또 저희처럼 지역에 도움이 되는 여행을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지역의 협동조합에서 만든 액티비티 우리 강릉의 바다에 가서 뭐 수상 스키를 탄다고 해도 마을 사람들이 만든 협동조합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에어비에서 여행 액티비티 연결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연결해 주는 플랫폼들이 에어비 대신 페어 공정하게 여행하고 싶은 사람들을 숙소를 연결해 주겠다 이런 페어 같은 플랫폼도 있고 리스폰서블 트래블 같은 플랫폼도 있고 한국에서는 공정여행, 착한 여행 이렇게 검색하시면 20개가 넘는 여행사들이 한국에도 이미 만들어져 여행사까지 있습니다. 20개가 넘어요? 제가 사실 한 2가지 정도 그 여행했던 경험 중에 제가 이제 여행 가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많이 묻잖아요. 어떤 여행을 하면 좋겠냐고. 시간이 많은 분이라면 일본의 피스보트라는 지구일주 크루즈가 있어요. 이 배는 한 3,000명 정도 탈 수 있는 크루즈인데 일본이 막 우리 아시아를 이제 침략했던 것들을 교과서에서 다 지우고 진출이라고 바꾸는 작업을 할 때 와세대 대학교 역사학과 학생들이 정부에 막 시위를 하다가 배를 띄우자라고 해서 만들어진 배예요. 그래서 그게 역사였다면 그것을 기억하는 게 우리 정부만이 아니라 아시아의 곳곳에 일본의 침략을 경험한 사람들이 진출인지 침략인지 증언해 줄 거다. 그래서 이 배를 띄웠는데 배를 띄우는 방식이 지금 우리가 하는 사회적협동조합 방식이에요. 이게 세계일주 크루즈니까 한 번에 60억이 드는데 1억씩 책임을 지는 거죠. 그래서 모객이 다 되면 돈을 돌려주고 모객이 안 되면 손해를 감수해요. 그리고 정부와 이제 기업들로부터 독립적이에요. 왜냐하면 평화라는 주제라는 것은 사실은 정부랑 반대되는 입장일 때도 있고 이러잖아요. 이 배가 1년에 지구를 북반구, 남반구 또 이렇게 위아래로 가면서 3번을 지구 일주를 해요. 60명의 공동대표 운영을 하는데 이 배를 타면 이 배가 한 20개의 기항지를 돌게 되거든요. 3개월에 지구 일주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나이가 들면 세계 일주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주요한 이용층이 누구냐면 일본의 연금 받는 노인들이거든요. 그렇겠죠. 그런데 이 피스보트가 이제 사회적협동조합처럼 운영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청년들을 또 많이 태우는 거예요. 이 청년들이 이 세계를 지속가능성, 평화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국가가 제공하는 시선이 아니라 이 지구본 위에 서서 나만의 지도를 그려가는 새로운 여행자 항해자로 이 지구 위에 평화의 시선을 가지고 너만의 지도를 그려봐라 하면서 이제 이 어른들의 여행과 청년들의 여행을 합해서 지구 일주를 하고 있고요. 한국에서도 그 예약할 수 있는 루트가 열려 있어요. 착한 여행에서 지금 피스보트 예약을 함께 도와주고 있습니다. 몇 개월씩 전 과정을 다 안 해도 되죠? 다 안 해도 부분 되죠. 해도 되는 거죠? 시간이 많지 않은 분들은 환경재단에서 그린앤피스보트라고 그래서 아시아 지구 일주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 뭐 엄원길 대장님, 여기 EBS 초대석에 초대되는 분들이 이 배를 타고 함께 여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배를 타서 이렇게 초대석에서 대화도 하지만 다음 날 저희가 같이 여행을 가고 태국에 도착하면 제가 코끼리 자연공원 얘기를 여행 강의하면서 했다. 그럼 저랑 같이 코끼리 자연공원에 내려서 코끼리 자연공원은 뭡니까? 네, 선생님. 그 피스보트 같은 경우는 시간을 굉장히 많이 내야 되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여행하는 곳 1, 2위를 다투는 곳 중에 한 곳이 치앙마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치앙마이를 가면 빠지지 않고 하게 되는 게 사실은 코끼리 트레킹이에요. 특히 맞아요. 아이가 있는 가족들은.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릴 때부터 동화책에서 코끼리를 많이 봐서 이제 환상이 있는데 근데 코끼리를 타면 저도 코끼리 트레킹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 코끼리가 살아있는 동물이니까 말을 잘 듣지 않잖아요. 그래서 물을 먹기도 하고 풀을 뜯기도 하는데 제가 탔던 코끼리는 갑자기 멈췄는데 조련사가 딱 내리더니 손에 들고 있던 막대기로 귀를 탁 찍는 거예요. 코끼리가 말을 안 들으니까. 그래서 피가 쭈루루루 나고 또 가다가 또 멈추니까 머리를 때려서 머리에서 피가 나는 코끼리를 제가 2시간을 타고 여행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저만이 아니라 그런 동물을 타고 동물을 학대하는 여행을 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다 불편함을 겪었던 거예요.
근데 별다른 대안이 없잖아요. 근데 이 태국의 렉이라는 한 여성이 이것을 보고 이 문제를 느껴서 이런 코끼리를 학대하는 여행 말고 코끼리를 돌보고 코끼리를 지키는 여행을 했으면 좋겠다. 여행자들이 코끼리를 지키는 존재가 됐으면 좋겠다. 이래서 치앙마이에서 한 15분, 20분 거리인데 코끼리 그렇게 학대당하거나 뭐 지뢰 때문에 발목을 잃거나 이렇게 된 코끼리들을 보호하는 공간을 만들었어요. 엘레펀트 네이처 파크라고 해서 근데 거기에 가면 66마리 정도의 코끼리가 이렇게 돌보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코끼리가 가족 단위로 이렇게 있는 동물이거든요. 그래서 그 엘리펀트 네이처 파크에 가면 사람들이 걸어 다니면서 코끼리를 만나는 거예요. 코끼리는 가족 단위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풀도 먹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고 저도 저희 막내랑 같이 간 적이 있었는데 마지막 코스가 뭐냐면 이 여행에서 갈아입을 젖을 수 있는 옷을 가져오라고 그런 다음에 코끼리가 등에 물을 적시는 걸 좋아한대요. 근데 여기가 공원이 물이 너무 낮으니까 등록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하루 동안 코끼리 네이처파크에 여행 온 사람들이 코끼리한테 막 물을 뿌려주면서 강에서 같이 목욕을 하는 거예요. 코끼리 씻겨주는 그렇죠. 거군요. 코끼리를 등록을 시켜주는 거죠. 저희 꼬마가 4학년 때 갔다 왔는데 이 친구가 코끼리를 그런 방식으로 만난 거는 자기 평생에 잊을 수가 없는 경험이죠. 이 친구는 평생에 이제 코끼리를 볼 때마다 그 기억을 하게 되고 동물을 괴롭히는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는 여행이 있다면 누구라도 그걸 대안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알려주기도 하겠죠. 피스보트 그리고 뭐 코끼리를 타는 게 아니라 코끼리를 돌보는 체험. 그렇군요. 뭐 한두 가지 더 좀 소개해 주시면. 저는 그런 생각하거든요. 저는 여행가라서 내가 죽을 때에 내가 갔던 그 장소들하고 만났던 사람들이 생각이 나겠다. 그랬겠죠. 세계 지도 위에. 근데 그 중에 가장 소중했던 곳을 하나 고르라고 하면 제가 올리브 추수 여행했던 그 마을을 떠올리거든요. 이게 커피가 아니라 올리브 추수예요. 그래서 뭐 사실은 추수 기간은 굉장히 짧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여행자로 가기 때문에 뭐 농활처럼 뭐 일주일 내내 올리브를 추수하고 이러는 건 아니거든요. 하루나 이틀 정도를 하는데 예루살렘하고 베들레헴 사이에 베이사우르라는 마을이 있는데 이스라엘이군요. 네네, 이스라엘에. 근데 이 예루살렘이 이제 계속 테러나 이런 위험 때문에 이 베들레헴 베이사우르 마을을 8m 되는 그 장벽, 팔레스타인 분리 장벽으로 완전히 고립시켜 놨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 안에는 엄청나게 많은 올리브 농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밭하고 농부 집 사이에 벽이 세워지기도 하고 이 밭에 물을 줘야 되는데 그 저수지하고 밭 사이에 또 벽이 세워지기도 하고 이런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농부가 가서 추수를 하면 그때에 이스라엘 군인들이 와가지고 여긴 군사지역이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너 왜 여기서 추수하냐 이러면서 총을 들고 나타나서 못하게 하고 근데 이스라엘 법이 3년 이상 농사를 안 지으면 우리나라도 농지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있죠. 정부가 강제로 땅을 수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땅이 강제로 수용되면서 그 올리브 숲이었던 올리브 밭이었던 공간들이 전부 이스라엘 정착촌으로 넘어가면서 유엔에서 나뉘어준 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영역이 있는데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 영역이 전부 땅이 전부 이렇게 사라지고 있는 그런 지경에 있는 거예요. 국유화되면서. 네네.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유럽의 교회들에 편지를 보낸 거예요. 여름 여행만 오지 말고 유럽의 이제 평화단체들에 여름에 여행을 오지 말고 가을에 여행을 와주세요. 올리브 추수할 때. 그리고 이스라엘 베들레헴에 온다면 하루 정도는 올리브 숲에 머물면서 우리 올리브 추수를 함께 하면서 함께 노래하고 함께 이 들판에서 이 올리브 숲 그늘에서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그래서 이제 올리브 추수 여행을 조직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올리브 추수 여행 참여했을 때도 저희가 한 30명 정도 미국에서 뭐 유럽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무장한 치프 세대가 올라와가지고 총을 겨누고 농부한테 지금 뭐 하는 거냐 뭐 이렇게 조사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관광객이 있는데 함부로 못 하겠네요. 그렇죠, 선생님. 그렇죠. 이게 저희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관광객이잖아요, 거기에 간. 근데도 전 세계에서는 30명의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고 또 핸드폰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군인들이 위협하고 중단시키지 못하고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 유엔 활동가가 되거나 뭐 평화운동가가 되거나 뭐 대단한 일을 할 필요는 없지만 내가 하는 열흘의 여행 중에 내가 하는 일주일의 여행 중에 하루쯤을 내가 누군가의 삶에 연결되고 내가 그 사람의 삶과 그 뿌리내림을 지켜줄 수 있는 일에 좀 참여할 수 있다면 그분에게도 도움이 되지만 저에게도 굉장히 평생에 의미 있는 기억이 남는 것 같아요. 국내외를 막론하고 찾아보면 독특한 경험, 그러면서 현지 주민들과 직접 유대를 하고 현지 주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여행 상품들이 이미 나와 있다. 그거로군요.
공정여행 궁금증은 좀 대충 풀었고요. 네. 우리 임 대표님은 워낙 활동 범위가 넓으셔서 여쭤볼 게 참 많습니다. 평화운동과 반전평화운동, 이라크 반전운동 2003년부터 하셨죠? 네네. 어떤 계기로 거기 시작하셨어요? 제가 일본 피스보트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 제가 첫 해외 여행을 간 게 사실은 일본이었어요. 그때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정신대 그 위안부로 끌려가셨던 할머님들이 이제 증언을 하시면서, 예. 그분들이 일본 구단회관에서 증언을 하고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모여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이제 일본 정부가 그걸 인정을 안 하니까 이제 국제법정이 열린 거예요. 예. 그래서 저도 그때 첫 해외여행을 가서 그 일본에서 3일 동안 그 구단회관, 세종문화회관 같은 곳에서 앉아 있었는데. 해외 여행이라기보다 해외 출장을 그렇죠. 가시네. 그랬는데 그때 제가 어떤 충격이 있었냐면, 할머님들이 증언을 하시다 쓰러져서 실려 나가시면, 일본 여행 가보시면 아시지만 뭐 표지판 색깔도 똑같고 시차도 없고 편의점 가면 다 똑같은 거 팔고 이러잖아요. 우리나라랑 거의 비슷한데, 그 할머님 뒤로 일본 그 구구 그 할아버지들이 그 황색 군복을 입고 막 쫓아가면서, 야, 이 매춘부야, 뭐 돈 받고 한 거잖아, 이러면서 이분들이 막 경련을 일으키고 하는데 쫓아가는 걸 보면서, 아, 우리가 같은 역사를 경험하지만 전혀 다른 기억을 가지고 그 예. 기억이 다른 사회를 만들어가는구나, 이제 충격이 있었고, 또 하나는 그때 그 구단회관에 모여서 증언하시던 할머니들이, 저는 이게 한일의 문제로 이렇게 감각하고 있었는데, 대만에서 오신 할머니, 필리핀에서 오신 할머니, 북한에서 오신 할머니, 뭐 중국에서 오신 할머니, 이분들이 우리 할머니들이랑 똑같은 얘기를 증언하시는데, 그렇죠. 제가 그때 이게 아시아의 일이었는데, 범아시아적인 네. 일이죠. 근데 제가 대학도 다니고 대학원도 다니고 그랬는데도 그걸 그렇게 아시아의 일로 감각하지 못하고, 저도 아시아 사람이란 걸 제가 감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 제가 어떤 지도가 이렇게 미국, 유럽 중심으로 있던 제 세계 지도가 이렇게 확 깨지는 경험이 저는 그때쯤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도대체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유린하고 짓밟고 또 그 진실을 이렇게 오랫동안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을까? 평화가 뭐고 전쟁이 뭘까? 이런 질문이 되게 깊게 이제 그 마주침 때문에 생겨났는데, 그 바로 다음 해에 이라크 전쟁이 터진 거예요. 그렇군요.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보지 말고, 그래, 직접 가셨어요? 우리가 함께 여행 가자. 그래서 저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한 3,000명 정도가, 일본에서는 대학생, 미국에서는 택시 드라이버, 교사 이런 분들이 자기 휴가를 다 모아가지고 바그다드에 온 거예요. 예. 일주일씩, 열흘씩, 한 달씩. 바그다드에 도착하면 하는 일이 뭐 대단한 일이 아니라, 뭐 고아원에 계시던 수녀님은 고아원에 가서 돌보는 일을 같이 하시고, 학교 교사였던 분은 이라크 학교에 가가지고 발런티어로 같이 하는 거죠. 그리고 다 자기 SNS에 알리는 거예요. 여기 사람들이 다 전쟁 준비를 위해 짐 싸고 그렇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여전히 삶이 있고, 여기 여전히 사담 후세인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있다고. 그 여행이 저에게 되게 의미 있는 여행이었어요. 이라크에서 특별히 뭐 느낌을 받은 게 있다면? 이제 차가 도착하는데 저희를 맞이해 주시는 분들이 가이드 아주머니, 저희가 중독말도 못하고 지리도 모르니까 택시 드라이버 아저씨 이런 분들이었거든요. 그분들은 사담 후세인을 심지어 지지하는 분들이었어요. 근데 너희는 여기 왜 왔니? 이제 막 물어보시는 거죠. 근데 저희가 말해야 되잖아요. 제가 평화를 위해 왔어요. 전쟁을 막고 싶어서 왔어요. 그럼 웃어요. 니네가 와서 전쟁을 막을 것 같으면은 우리는 뭘 하고 있겠니? 이러면서도 이분들이 저희가 이제 전쟁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뭐 그전 걸프전 때문에 지금 죽어가고 있는, 아직 새로운 전쟁이 오지도 않았는데 병상에서 백혈병 병상에서 죽어가고 있는 아이들을 만나고, 저희들이 밥도 못 먹고 막 조사를 하러 돌아다니면 이분들이 저희 먹을 걸 챙겨주시고, 당장 내일일지 모레일지 전쟁이 올지 모르는데 그렇게 극진하게 저희를 돌봐주시는 거예요. 그래요? 저는 또 채식을 했기 때문에 중동 음식이 안 맞아서 굉장히 고생을 하고 힘들었는데, 제가 먹을 거를 이렇게 구해오시고 그런 여정들이 있었어요. 그래도 저랑 이제 방을 둘이 같이 쓰잖아요. 가이드고 여성이 저밖에 없었으니까 그때 저희 팀에. 그런데 아주머니가 이제 너는 여기 진짜 왜 왔니? 이렇게 어느 날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평화운동 가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는 않지만, 제가 군인들은 대부분 남성인데 남성의 눈이 아니라 여성의 눈으로, 또 어른의 눈이 아니라 아이의 눈으로 제가 이 전쟁을 기록하고 싶어서 왔다. 그랬더니 아주머니가 저를 이렇게 쳐다보시더니, 너는 네가 진짜 이라크 사람의 눈으로 이 전쟁을 기록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고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이라크 사람의 눈으로? 네. 근데 제가 그 질문이 저에게 굉장히 좀
충격이 됐어요. 아, 그것도 오만이었구나. 그렇죠. 근데 그러더니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이라크 사람의 눈으로 이 전쟁을 기록할 수 있다면 내가 너의 눈으로 이 전쟁을 기록해 줄 수 있다고는 왜 생각하지 못하니?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제가 아이들이 있는 걸 알고 계시니까 너한테는 너의 아이들이 더 소중하고 이 전쟁보다 네가 지켜야 되는 더 소중한 것들이 있으니까 한국으로 돌아가라 그러면서 제가 연장하려고 했던 여권이랑 서류들을 찍고 내가 너 대신에 이 전쟁의 이제 증언자가 돼주겠다. 기록하겠다. 네. 근데 그분이 뭐 유엔에서 일하는 분도 아니고 대단한 분도 아니고 가이드 아주머니였어요. 그 일주일 한 2주 정도 제가 전쟁 직전에 이라크에 이렇게 함께 머물렀던 시간이었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헤어지면서 물어봤어요. 도대체 그 전쟁이 오고 있고 당장 내일이면 폭격이 시작될 수도 있는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까지 우리를 극진히 환대하느냐 주시고 환대하느냐 하시는 말씀이 여기는 사막이잖아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막에 있는 사람들은 늘 사막을 횡단하는 여행을 하게 되는데 사막을 건너다가 한밤중에 오아시스에 도착해서 문을 똑똑 두드려줬는데 그 사람이 그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나를 환대해주지 않으면 나는 밖에서 정갈에 물려 죽든 추워서 죽든 죽어야 되는 사막이고 내가 오늘 밤 두렵지만 누군가를 환대하려고 문을 열어주는 건 언젠가 내 딸도 내 아이들도 나 자신도 사막을 건널기 때문에 오늘 밤 내가 열어주는 환대의 문이 언젠가 나의 가족에게 나에게 열리는 문이 되기를 바라면서 그 문을 여는 거라고. 그게 이라크 사람들의 마음이고 문화라고. 참 착한 분들이네요.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중동에서 겪었던 그 환대, 그 여행의 관계에서 만났던 사람들이 베풀어 주셨던 그 뜨거운 어떤 마음이 딴 데도 아니고 전쟁 직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한테 여행에 관한 되게 원 경험이 된 것 같아요. 아, 여행이라는 게 사람이 하는 일이구나. 아, 여행이라는 게 내가 간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 누군가 날 맞이해주고 삶을 내어주고 문을 열어줘야 되는 일이구나. 이제 그러면서 그 시선으로 관광을 쳐다보게 되니까 반전 평화 운동 때문에 가신 그 경험에서 공정 여행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군요. 네, 네. 그렇군요. 진짜 현지인을 만나다, 진짜 현지인의 시선을 느끼다 이런 거군요. 네. 그리고 또 분쟁 지역 여러 곳에 평화 도서관을 건립해 주신다는 그건 또 어떤 일입니까? 그 이라크에서 사실은 시작된 일이었는데요. 그 이라크가 아이들이 열화우라늄이나 이제 전쟁 때 쓰는 무기 때문에 지금도 아이들이 계속 죽어가고 있잖아요. 전쟁은 2003년에 끝났지만 열화우라늄 이런 게 10년 후부터 액티베이트 활성화되니까 그래서 빈 교실이 굉장히 많았고 또 저희가 머물 때 아이들이 책을 너무 좋아하는데 읽을 책이 없으니까 경제 제재 때문에 북한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그러니까 아버지 신문이라도 이제 얻어다가 읽는 거예요. 근데 아마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옛날에 보면 왜 포장지에 싸준 신문도 책을 좋아하거나 글을 좋아하는 아이들은 막 읽고 이랬는데 저희가 학교를 만들어준다는 건 사실은 이렇게 가르치는 시스템이나 너무 거대한 일이지만 일이 많죠. 네, 도서관은 그냥 시민들이 조금 힘을 모으면 그 교실 하나, 빈 교실 하나, 그것도 아이들이 죽어서 없어진 그런 빈 교실인데 이제 그 공간을 책으로 채웠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이라크에서 얘기를 하셔가지고 여기서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큰 돈을 받을 필요도 없는 일이어서 그냥 1년에 한 번 정도 헌책방을 열어서 길에서 뭐 성미산학교 친구들이 같이 하기도 하고 간디학교 친구들이 같이 하기도 하고 이래서 700~800만 원을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그쪽에 돈을 보내드리면 이제 그쪽에서 팔레스타인에 뭐 민다나오에 또 인도네시아 아체 이렇게 저희가 여행하면 만나게 되잖아요. 근데 여행을 갈 때 뭘 가져가는 것도 되게 의미 있지만 돌아오면 계속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돈을 보내주면 그분들이 책을 구입해서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이 애들이랑 같이 이제 넣고 싶은 책 목록을 막 만들고 그 도서관을 완성하고 보내줘요. 저희는 시작하는 걸 같이 돕고 그래서 10곳 정도 같이 작은 평화도서관을 만드는 일을 10곳 계속 해 가고 있는 중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또 궁금증 풀어드릴 게 경기도 화성에 공유 공간을 만들어서 마을 만들기 운동을 하신다. 이것도 뭡니까? 이제 저도 여행 가기도 하고 활동 가기도 하지만 돌아와서는 동네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경기도 화성에 한 12년 정도 전에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동네에
그 작은 공간을 하나 이제 얻게 됐는데 저는 이제 서울에서 나고 자라고 이제 활동도 계속 서울에서 하는데 우연히 이사를 이제 화성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동네에 애들이 너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초등학교가 7개, 뭐 중학교가 4개, 고등학교가 하나인데 도서관이 딱 하나. 그것도 차를 타고 몇 정거장을 가야 되는. 그래요? 근데 제가 해외에도 분쟁 지역에 도서관을 만드는데 예. 여기 우리 동네에 아이들이 갈 곳이 없는데 뭘 할 수 있을까? 뭐 서울에는 공정무역 카페도 많지만 화성에만 가도 사람들이 들어본 적도 없고 경험해 본 적도 없고 그걸 또 시키려면 인터넷으로 막 주문을 해야 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작은 마을 만들기 도서관하고 공정무역 카페를 만들었고요. 지금은 동네에 이렇게 저희 지금 오늘 스튜디오도 일산이잖아요. 경기도민들이라면 나의 해방일지 보면서도 많이 공감하시지만 경기도민들이 느끼는 불편이 있거든요. 어디를 가려면 차를 몇 번씩 갈아타야 되고 너무 불편한 거예요. 예. 그런데 이 경기도의 31개 시군에 있는 수많은 도시들에 보면 그 도시에서 낮 시간을 보내는 건 대부분 여성, 청소년, 아이들, 노인이잖아요. 예. 남자들은 차 타고 일을 하러 가게 되고 근데 이게 다 분절돼 있고 화성도 그런 대표적인 도시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동네에서 아이들이랑 같이 화성을 여행하는 뭐 스쿨버스 같은 프로젝트를 해보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뭐가 불편하다 그러면 이제 그걸 작게 공간이 있으니까 그 공간에서 도서관을 베이스로 해서 공정무역 카페 또 아이들이랑 같이 할 수 있는 작은 교실 이런 공간들이 있고요. 최근에 올해 재미있게 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그릇 도서관이에요. 그릇 도서관. 네. 저는 워낙 책을 좋아해서 책 도서관 중심으로 생각을 했는데 예. 1인 가구 청년들이 동네에 엄청 많은 거예요. 근데 이제 집에 누굴 초대하려고 그러면 그릇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죠. 다 배달해가지고 플라스틱 수저 쓰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집에 왜 어른들은 다 안 쓰는 그릇들이 있잖아요. 있죠. 뭐 결혼할 때 가져온 거, 딸 주려고 예. 사놓으신 거, 뭐 선물 받은 거 이걸 가지고 동네에 그릇 도서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누구나 이렇게 신청하면 뭐 집에 손님 초대할 때 빌려갈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부모님이랑 상견례, 그 새로 만날 이제 시댁 상견례 할 때 빌려가서 이제 세팅을 해서 한 친구도 있고 또 소풍 갈 때 왜 피크닉 바구니 이런 것도 우리 다 돈 주고 빌리는데 예. 누군가의 집에는 놀고 있는 것들이 이제 연결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공정무역, 공정여행 또 제가 동네에서 하고 있는 그런 공정무역 카페 그릇도서관 이런 일들이 저는 연결에 좀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연결. 예, 사람들이 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또 이렇게 우리끼리만 하고 있고 또 동네 사람들은 어디 갈 데가 없나, 뭐 의미 있는 일이 없나, 재미있는 일이 없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연결하는 사람이 없으면 연결은 일어나지 않잖아요. 누군가가 연결해주고 그 선을 그어줄 때 예. 새로운 길이 시작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여행하면서 동네에서 해보고 있습니다. 아주 아이디어가 철철 넘치시는 것 같아요. 방금 그 그릇 도서관 이름 이 얘기를 듣고서는 아 진짜 그렇겠구나. 그릇이 필요한 사람과 그릇이 넘쳐나는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그것 그 자체로서 마을이 함께 같이 묶이는구나. 네. 그릇의 여행이기도 하네요. 동네에서 일어나는. 그러네요. 모든 걸 또 여행 관점에서 설명하실 수도 있군요. 앞으로 또 해보고 싶은 일이 있습니까? 새롭게? 저는, 제가 올 7월 가장 최근에 갔다 왔던 여행이 그 버마 태국 그 국경지대에, 미얀마랑 태국 국경지대에 난민 캠프가 있어요. 30년 된 난민 캠프인데, 그 지역에 이제 21년에 일어난 버마 구테타 때문에 10만 명이 넘는 난민들이 또 이렇게 도착해 있거든요. 근데 이제 태국 정부가 난민협약에 사인을 안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수용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요? 예, 뭐 5일씩, 한 달씩 이렇게 정글을 넘어가지고 거기에 도착하게 되는데, 근데 이 먼저 도착한 난민들이 이분들을 가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 정글을 넘어오는 길이 얼마나 험하고 뭔지 아니까. 그래서 거기에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고 그랬는데 그 안에서 이 난민 여성들이 공정무역 단체를 만드셔가지고 공정무역을 집에서 수공예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해외로 판매를 하고 거기에서 버신 돈을 가지고 여기 난민 캠프에 소녀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여성 학교를 만든 거예요. 난민 캠프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가 또 성폭력이라든가 뭐 조기 10대 임신 이런 일들이 많은데 그래서 여성으로 산다는 게 뭔지, 내가 내 몸을 어떻게 지키는지, 내가 난민 캠프에 있지만 어떻게 존엄을 지켜갈 수 있는지, 이 여성 학교를 만들어가는 이 공정무역하는 여성 장인들이
이분들이 같이 캠페인을 시작했어요. 존엄 파우치 캠페인이라고. 존엄 파우치? 예, 자기 존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물건들을 이 먼저 난민된 여성들이 나중에 온 난민된 여성들에게 주는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생리대.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그런 걸 네네네. 만드셨어요? 네, 그래서 대한생리대도 이번에 저희도 같이 만들고 어. 밤에 이제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강간 사건 이런 게 밤에 많이 일어나는 호루라기. 그다음에 옷을 갈아입을 때 자기 몸을 가릴 이제 살롱 뭐 이런 것들, 또 마스크, 코로나를 예방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저희가 올해 같이 1, 2월에 캠페인을 하고 이제 7월에 그걸 가져다 드리고 왔고. 이제 내년 겨울에 또 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분들이 그 문제의 일부가 아니라 자신들 스스로 해결의 일부로 자신들의 위치를 이렇게 그 안에서 변화시키고 그 다음 세대인 소녀들을 위한 학교를 만드는 과정이 너무 의미 있고 훌륭하네요. 소중했어요. 근데 그 학교가 이 태국 정부가 이제 지원을 안 해주니까 이제 딱 뛰면 무너질 것 같고 그 더운데 여름에 선풍기 하나를 돌릴 수 없고 전기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에 짧은 이제 시간이지만 겨울에 뭐 태양광으로 작동하는 선풍기나 아무 책 한 권이 없으니까 도서관 뭐 영화를 볼 수 있는 태양광으로 돌아가는 빔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해서 좀 도와주러? 한국의 여행자들이랑 같이 도와주러 간다기보다 만나러 그분들이 또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장인들 위빙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정여행 하러 저희 갈 때 항상 프로그램 반만 짜거든요. 왜냐하면 좀 비워놔야 가서 현지에서 그분들이 다른 걸 할 수 그쵸? 있죠. 그리고 또 여행이라는 게 사실은 제일 기쁜 순간이 뭔가 우연히 발견하거나 맞아요. 뜻밖의 누군가를 만날 때잖아요. 그래서 공정여행이 뭐냐 이렇게 물으시면 저는 절반쯤 비우고 현지에 가서 묻고 누군가가 얘기해주면 듣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여백을 가지고 가는 게 이제 진짜 여행이라고 생각한다고 얘기 드리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바로 그런 곳곳을 찾아내서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을 지속적으로 하시겠다. 그 말씀. 연결자로 예. 제가 제 역할을 잘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좋은 정보들 좀 많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말씀을 듣고 있다 보니까 세계적으로 누구나 다 알고 사진으로 많이 봤던 그 관광 명소에 가서 나도 사진 한번 찍고 오는 게 무슨 그렇게 큰 의미가 있었나라는 생각하게 되고요. 눈을 조금만 돌려 찾아보시면 세계 곳곳에 또 우리 국내 구석구석에 아주 의미 있고 새로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여행이 참 많다는 것 새삼 느끼게 됐습니다.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